예, 여러분들은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Welcome to 새날's World. 상태가 안 좋네요 오늘. 네.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참 이보세요. 내가 방송 전에 카메라 위치가 너무 이렇게 이 가슴을 정면으로 비추다가 보니까 갑자기 우리 송 작가가 여자가 아닐까. 갑자기 가슴이 덜컹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사람이랑 수년 동안 쓰레기가 많이 배고팠구나. 가을 되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50춘기에 발정을 하고 지랄이니 이거 참. 네가 이따위로 방송을 하니까 노딱을 쳐맞는 거야 이씨. 아이고 지치겠다. 네. 아니 그냥 말해놓고 보니까 내가 쓰레기 같은데. 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번에 중국 갔을 때 그 성추행 당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 뚱뚱해서 그러잖아. 워낙 피부가 곱다 보니까 또 만져보고도 싶었을 수 있지. 웃기지 말고 이 쓰레기야. 뭐 별로 웃을 일이 없는 세상이라서 지금 뭐 정말 유치한 걸로 막 웃고 있습니다. 참 빨리 밝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는 완전히 시국이 뭔가 그 폭풍 직전에 고요 아니면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터지려고 지금은 잠잠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또 잘못하면은 그게 될 수 있겠군요. 이제 그 순례를 해야 될 정도의 뭔가 어쨌건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안 되고.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14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송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송명훈 작가님이시고요. 닉네임이 찌라시예요. 찌라시. 나 이거 바꾸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다 진짜 내가. 왜? 좋은 뜻이라니까. 지식의 즐거움을 아는 시간. 지락시. 지락시. 그 뜻이에요. ZRC라고 불러주세요. ZRC. 일단은 만들어 놓고 지르는 나중에 의미를 갖다 붙이는 뻔히 다 알고 있고요. 참. 자, 어쨌건 우리 송 작가님과 함께하는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일단 파켓몰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켓몰 같은 경우는 제가 일종의 이제 MD 추천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욕심내는 거잖아. 제일 좋아하는 욕심내는 거죠.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겨울에 롱패딩. 그렇죠. 작년에 이 콜롬비아의 롱패딩을 탐을 냈다가 그 사이 품절되는 바람에 파켓몰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고생한다고 정정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작년에는 그냥 이제 롱패딩이 아니고 엉덩이 덮는 정도의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프코트 그 정도. 네. 근데 실제로 그거를 저는 겨울 내내 입었거든요. 제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야. 그랬는데 올해 지금 다시 신상 롱패딩이 나왔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41만 8천 원짜리가요. 이 파켓몰에 가면은 16만 8천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데가 이제 그 광주시인데 경기도 광주시인데 거기에 이 콜롬비아 그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한테 갖고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아저씨, 직원가로 얼마면 살 수 있어요? 24만 원이더라. 24만 원. 내가 더 직원가로 살 수 있는,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콜롬비아의 직원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네. 블랙 있고요, 네이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하프코트 이걸 입어보고 느낀 게 이 옷 하나 있으면 겨울 나요. 한 4개월은 넉넉하게 11월 한 이제 하순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말까지는 넉넉하게. 멋쟁이들은 안에는 얇고 타이트한 거 있고요. 겉에 두꺼운 거 하나로 멋을 내는 겁니다. 제가 어렵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던 시절에 직장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밖을 돌아다니면 이것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여름에는 그때 공원 같은 데 가도 되잖아요.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겨울에는 있을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하철 안에가 그냥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뭐 우리 송 작가님처럼 몇 년이 아니고 한 6개월 이렇게 산 적이 있는데. 너 지금 노숙 전문가의 추억에 지금 그러니까 상처 입히니?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가장 그 절실하게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비싼 롱패딩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일단 그 좋은 옷은요 얇고 가벼워야 됩니다.
옛날처럼 두툼하고 막 엄청 무거운 것들 이불 하나 짊고 다니는 그건 거지. 진짜 솜잎을 지고 다니는 거고 아무 보온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작년 경험에 비추었을 때 올해는 한번 꼭 콜롬비아 롱패딩을 입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어떻게든 장만해서 알겠습니다.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지금 그 조끼도 있고요. 네. 그냥 이제 이 상체만 덮는 이 구스다운 자켓도 있고요. 가격들이 아주 저렴합니다 지금. 이 콜롬비아가 이제 거의 우리 손아귀에 거의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 겨울에 실적을 잘 올리게 되면 예. 내년에 좀 더 상품군을 넓혀가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한테 네. 공급해드릴 수 있도록 올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그 지나가던 도시에 보니까 콜롬비아 그 공장인가 매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엄청 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 그거 보면서 야, 저 콜롬비아를 내가 입고 있구나. 그 작년 겨울이었었거든. 그렇죠. 그 지나갈 때가. 콜롬비아 굉장히 명품. 겨울에는 진짜 명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파켓몰 파의 시옷 캐의 시옷 앱마켓 가셔가지고요. 파켓몰을 검색하시면은 앱이 나와요. 그 앱을 깔고 나서 거기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가입 되게 쉬워요. 요즘에는 뭐 복잡하게 쓰라고 안 해. 회원 가입을 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넣으시면 네. 됩니다. 네.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한번 이제 결제하는 방법만 이렇게 설정만 잘 해놓으시면요. 오, 저거 싼데 하고 금방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요 2개인데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죠.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해서는 너절한 저 남측 건물들을 싹 치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직접 그 이야기를 한 장면 나오는 게 아니라 북한의 그 이춘희 앵커인가 하시는 분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더만 너절한 저 건물들 싹 치워라.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 이나 제나 지금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특히 우리 쪽 입장에서는, 남측 입장에서는 뭔가 좀 상당히 황당한 사건일 수도 있고요. 마치 남북 교류가 이제 완전히 중단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추측성 또는 약간 그쪽으로 몰아가는 듯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전혀 다른 방면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제로 일단 간단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랑 거의 결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우리 송 작가님의 천재성은 이걸 또 어떻게 풀어갈지 되게 궁금하고요. 네. 자, 어쨌건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 그 북미가 그 스웨덴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하노이의 노딜을 복수하는 자, 우리 판 엎었어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대화 재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여전히 트럼프는 우리 아무런 문제 없다고 가끔씩 한번 이걸 no problem을 외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스웨덴과 스톡홀름의 연관 관계입니다. 왜 남북이 하와이 같은 데도 있는데 북미가 굳이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제일 먼 데 가서 이걸 하고 있냐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스웨덴과 북한과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지금 스톡홀름이 이러한 그 업무를 대신 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그 새날 방송 중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라고 있는데 거기에 복지국가 이야기하면서 스웨덴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다라는 설명해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는 한반도 대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한반도 특사가 있는데 이게 켄트 헤르스테르라고 하는 이제 그 맞아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인사가 있어요. 이분이 2017년도부터 이제 한반도 대사를 하고 있는 특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23일 날 와서 국내에 이제 그 강경화 장관을 비롯해서 국내에 그 외교 담당 전문가들 다 만났어요. 정의영 안보실장, 김현철 통일부 장관 다 만나가지고 조만간에 우리가 초청장을 따로 보낼 거고 2차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 근데 이러한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외교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하고도 만나서 개성공단에 대한 장기적인 생각과 계획을 공유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단순하게 우호 방문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
회담을 끌어나가기 위한 필요 핵심 의제들을 먼저 던지기 위해서 왔고 우리나라의 이 통일부를 비롯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핵심 인사들을 대통령 빼고는 다 만난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도훈 그 교섭본부장까지 만나가지고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실무적인 부분에서 북한의 조건이 우리 정부 측에 전달됐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와 빗대서 폼페이오 장관이 특별한 회견을 22일 날 했습니다. 폼페이오의 발언의 취지는 이 앞으로 실패한 전임 행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은 따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대북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 민주당이나 공화당 정부 차원에서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북한의 페이스에는 절차 말려들지 않겠다. 비핵화는 거듭 촉구한다라는 얘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이게 트럼프가 우리 잘 되고 있어야 하는 차원에서 폼페이오는 정 반대 얘기를 던진 건데 이 얘기의 함의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미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얘기는 북미가 먼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먼저 진전을 하고 그 진전 사안을 결의하고 국제의 제재를 풀어내는 역할을 중국과 러시아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유엔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제재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결의안이 따로 나와야 돼. 제재 해제에 대한 결의안이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걸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뭘 딜을 하겠다라고 얘기되면 그 딜을 확인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할은 그거를 반대표를 안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앞으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있음을 넌지시 알려준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하는 거를. 그리고 23일 날 김정은이 며칠 전이죠. 말 타고 백마 타고 백두대 사진 찍었던 그 김정은이 금강산을 방문해가지고 한 얘기가 저 너저분한 시설들을 치워 없애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건 앞뒤를 다 자른 거야. 아, 그래요? 예. 잠깐만요. 핸드폰 좀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예.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금강산의 지금 시설물들은 이 북남의 공유물이나 북남 관계의 상징이 아니다. 이거는 이건 과거 정권, 그러니까 내 아버지 김정일이 만들었던 어떤 잘못된 관광 계획의 일부다라고 과거의 아버지 정부 때의 남북 관계를 비판한 거예요. 그 비판 지점은 뭐냐면 건물이 헐거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10년 됐으니까 안 쓴 지만 10년이 됐으니까 다 헐어 있는 게 문제긴 하지만 건물을 안 쓰면요, 건물이 그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삭는 거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미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이제 한 시대가 지난 거지. 그렇게 된 부분도 불만이긴 하지만 자, 이 상징물에 얽매여 가지고 남북 관계가 잘 돼야만 관광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언제든 상시로 뭐 완전 자유여행 같이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금강산 지역 안에서는 어떤 꼭 현대를 통해서만 통일부의 승인을 통해서만 확실한 통제를 받아서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라 북한 안으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남한이나 전 세계 어떤 주민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치하고 분리돼야 된다. 관광은 관광대로 자체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일종의 자유로운 관광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이 설치물을 치우겠다라는 데서 전제 조건을 반드시 이 현대하고 지금 이 건물의 사업주였던 현대하고 상의를 해갖고 이거를 치우겠다. 이거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현정은 대표가 이제 북한 쪽에 가서 만나 김정은
측의 인사들을 만나서 회담한 내용을 들어보면 금강산뿐만이 아니라 내금강, 백두산 관광까지 다 열어줄 테니 예. 다각적인 개발을 해주고 또 이러한 관광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과거처럼 정치적인 이유나 뭐 어떤 내부적인 뭐 안전 보장의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이게 중단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불가역적인 자유 여행과 통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방하겠다. 거기에 합의를 봐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번에 그 시설을 치우자고 한 거는 이건 과거에 매여져 있었던 조약을 치우자는 겁니다. 이게 마치 그 이걸 무슨 관광 특구로 만들어서 막 버스 안에다 가둬갖고 여기서 내리고 여기 안내원이랑 구경하고 난 다음에 2시간 후면 내려서 집에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얼마든지 와서 자유롭게 묵고 즐기고 언제든지 관광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우리도 개방을 할 테니 그러한 SOC와 그거에 필요한 제도들 그리고 남북 관계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보도가 나올 때 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현대아산이 7,800억 투자했는데 당혹스럽다 이렇게 보도를 내더라고. 그러니까 뭐 디자인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출입국을 비롯한 관광에 대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이제 최우선적인 거고 이게 뭐 국가 대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닌 개인 대 개인 그러니까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자유 통행과 여행 보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거고 이러한 목표를 통해서 김정은은 이제 북한 전역에 있는 관광지들을 전부 다 개방하고 세계의 관광객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 일종의 이제 북한의 관광을 통한 어떤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진흥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하게 이제 현대 아산이 들으라고 한 얘기로도 치부될 수 있지만 이거는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뭐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고 저도 네.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일종의 이제 이렇게 질질 끌다가 우리 죽는다. 우리 살려줘의 다른 뜻이잖아요. 작년 9월 달부터 김정은은 이제 아무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겠다. 재개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비핵화가 선행돼야만 이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1년 이상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식의 재개를 하지 말고 아예 기존에 해왔던 관광 계약 자체를 완전히 뒤엎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제안을 위해서 이게 시설물의 어떤 뭐 이제 개보수 내지는 이거를 퇴거시키고 새로 짓는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현대 아산을 비롯한 민간 기업하고 북한 정부가 먼저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로 팽팽했잖아 조건부로. 근데 이제 우리가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협의 문제를 진행을 하겠다. 왜? 까부수라고 했거든. 현대하고 상의해갖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랑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쫙 드러낸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현대 거잖아. 사실은 그게 현대 자산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현대 아산이랑 북한이랑 서로 상의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위한 실무진을 내려보내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이런 민간 제안을 북한 입장에서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동안 고개를 뻣뻣이 두고 1대1로 있던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수그릴게. 우리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 니들한테 도움을 받든 지원을 받든 투자를 받든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상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러한 발표와 발언을 하기 위해서 현장 지도, 이게 뭐 이제 걔네들 표현대로 현장 지도를 하는 과정에 이걸 따라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쟁쟁하다는 거예요. 장금철이라고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에요. 이게 이제 뭐 국가 이걸 뭐 공보 장관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북한 정부의 대외 정책이라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사람이 같고 김여정 동생이자 실질적인 2인자 그다음에 조용원 자기 비서예요.
김정은의 최순실 같은 사람이야.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비선 실세예요. 현재 이제 그 북한 정권 안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진, 홍영성 뭐 이런 사람, 장성호 이런 건 빼고 현성월도 따라갔고요. 가장 중요한 건 최선희 외무부 1부장과 마원춘 국제위원회 설계국장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선희가 따라갔다는 얘기는 이 외무성, 그러니까 미국하고 거래를 하는 책임 담당자가 따라가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시행했다는 거는 이 얘기를 미국에다 알려라라는 얘기예요. 아하, 그러네 진짜. 지금 담당자잖아. 그렇죠. 실무 담당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만간 재개하겠다라는 얘기도 최선희에 나오고 있는데 그 최선희를 데리고 가서 저 금강산부터 털어가지고 이걸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서 리모델링 해갖고 완전 자유관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러한 걸 남북이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국이 용인해 줄 수 있게 네가 가서 거래를 터와라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날 TV조선 등에서는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났어 아주. 남북관계 파탄 났네.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 버리네. 이야. 근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웨덴에서 직접 날라왔고요. 폼페이오가 발언을 했고 김정은이 이 중요한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국가 내각이 전부 다 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금강산에 가서 그 선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국가적 사업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국가적 사업인 거고 그 국가적 사업을 조력하기 위해서 한반도 스웨덴에 있는 한반도 특사까지도 와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갔다는 거예요. 북한이 저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22일과 23일에 일어난 이 진실? 진실인 거예요, 사실상. 자, 여기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조중동 등의 보도는 당혹감 속에. 당혹은 무슨 얼어 죽을 당혹이야. 자, 북한이 저렇게 하자고 실무 차원에서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북한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환영사 내주면 뭐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가는 거고요. 만일에 이제 조중동이 원하는 대로 그래도 비핵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접촉은 통일부 차원에서 승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김정은은 또 야마가 돌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되면 실무 협상은 또 뒤로 물 건너가는 건데 최선희가 끼어들고 스웨덴이 끼어들었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미국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 정부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갈 가능성이 크고 김정은의 요구는 결코 뭐 현대 자산을 압류하고 뭐 파괴하고 남북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정부 대 정부의 차원에서 제한적인 관광 사업 자체를 완전한 개방형으로 바꾸자라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야. 그러니까 확실히 모든 말은 다 그런 것 같아. 앞뒤 싹 자르고 그 이야기만 갖고 하면 김정은 엄청 화났다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언제까지 미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제재 사항도 아닌 거를 금강산 관광 곧 할 것처럼 됐지만 계속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발벗고 지금 나선 거다. 그렇죠.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더 급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김정은 경제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 5월달 때 가장 이제 완전 식량 위기에서부터 에너지 위기가 있었을 때 이제 시진핑하고 대련해서 만났고 얘기가 잘 됐거든.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어떤 형태로든지 한숨을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주었어요. 자, 근데 지금 북미가 이제 그 교착점이 없는 상태에서 미중이 싸우질 않아. 이게 지금 잠정적으로 한 넉 달 정도 휴전을 했어요. 이런 상황 하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뭘 못 건진단 말이야. 뭔가 싸우고 있어야 미국 편을 들든 중국 편을 들든 거기에 이 응원을 해가면서 콩고물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진전이 없을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나선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거든. 왜 내년에 선거전이 끝나기 전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시
이 김정은이 이제 비핵화에 관련된 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정권의 말기까지 한 4년 동안에 딜을 해야 되는 또 굉장히 장기적인 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내년도 10월 그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뭔가 그럴듯한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이미 교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맥락이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건 남한 자산인데 그걸 왜 싹 드러내?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남북 관계 별로 안 좋을 때 일방적으로 사실 북한 그렇지도 않은 게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자산 몰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도 법과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금강산 관광에 관련된 그 호텔 등을 싹 드러낸다는 말이 당장 이것에서 철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저것을 바꾸자. 남한과 그렇죠. 남한 특히 현대아산과 서로 협의를 해서 바꾸자 이런 의미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하드웨어의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변경. 남북 간의 관광 협력과 교류에 대한 과거 김정일 때의 계약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자기 아버지 때의 정책 자체를 비판하면서까지 여기에 대한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는 거는 김정은도 굉장히 여기를 크게 중요하게 보고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나? 그게 이제 아마 이런 보도를 내는 데 대해서 또 이제 뭐 북한이 어떤 논평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그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기보다 하는 상황에 비해서는 지금 전 세계 관심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지 세계에 관심이 그렇죠. 되고 완전히 말만 관심을 타도 그냥 뉴스가 네. 되고 그 이제 말을 타고 오른 행위 자체를 이제 본인이 그동안 은둔의 지도자에서 이제 북한의 하나뿐인 확실한 국가 수반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다지고 대회에 공고하기 위해서 벌인 퍼포먼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제 나의 결정이 북한의 결정이다. 당도 군도 다 김정은 내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대 유운이라 그래서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 그 유운들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건 이제 북한 정치 안에서 금기였거든. 근데 이걸 과감하게 저지르고 있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장악력을 가졌다는 얘기고 2011년부터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 이후에 그 자기들을 쭉 그 김정은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뭐 고문이라 그럴까요? 원로로서 역할을 하던 사람들한테 이제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이제는 내가 자율적으로 자주적인 북한 정치를 해 나가고 국가수반으로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첫 번째 행동으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전향적인 시스템의 변경, 완전히 서구적인 관광 개발을 시도해 보겠다, 도와다오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제대로 된 해석이다. 그렇게 보면은 안심해도 되는데. 그렇죠. 대단한 개방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구나.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제 이건 뭐 송 작가님 방식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네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혼자 한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국가의 이 비핵화에 연관돼 있는 모든 국가의 중요 담당자들이 다 모여서 지금 그 발언을 보충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무슨 공갈배가 던지는 미사일 한 번 쏘고 뭐 우리 어떤 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던지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걱정하지 마라. 네, 요거였어요. 오히려 북한이 개방을 선언했다라고 보는 원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개방 선언. 네. 싹 드러내고 새로 짓자 현대아산하. 네. 요거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중국과 사드 문제 등에 대해서 네. 사실상 거의 풀렸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풀렸고 우리 이제 기업들에 대한 그 압박, 홀대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오히려 구애를 보내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이 공장을 철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제 기분 나쁜 일일 텐데 아름다운 철수다라는 칭찬을 하고 반도체 공장을 또 굉장히 높은 고위 간부가 방문하기도 했고 또 현대자동차가 지금 실적이 완전히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공장을 승인을 해줄 테니까 추가 투자를 해라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롯데한테도 뭐 다시 유통업에 들어와 달라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 중국의 기업과 정치 군사적인 태도들이 완전히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은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그동안 약간 그 대미 종속적인 어떤 그 한미일 군사 공조 같은 것들을 끌어오면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던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달리 이게 자주적인 외교를 하고 있고 뭐 지소미아 종료와 같은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 한반도 주변의 역학각의 힘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중국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날 5년 만에 베이징에서 이제 그 국방 전략 대회라고 하는 일종의 세미나인데요. 이 세미나를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열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국방부 차관이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차관 정도 되면 굉장히 실무자급이고 높은 그렇죠.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이제 참석을 했고 샤오안잉이라 그래서 그 이 중국에서 이제 부참모장 우리로 말하면은 육군 뭐 3군 통합 참모총장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뭐 육군에 관련된 이게 중국은 군이 뭐 5군단으로 이제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통합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고위직 군 관료가 나와가지고 실무적인 회담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북한도 초대를 받았어요. 북한의 국방 담당도 초대를 받아서 남북 중국이 한꺼번에 이제 한 자리에 앉진 않았지만 동시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군사 교류 관계에 대한 부분에 어떤 진전을 보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남북이 모두 초청됐다. 여기 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북한은 늘 초청을 받았는데 네, 우리는 5년 동안 초청을 못 받은 거죠. 사드 때문에. 네, 사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하게 만나가지고 뭐 대화나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실무에 관련된 회담을 많이 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카디즈 뭐 그 공중 우리 그 러시아 카디즈 침해에 대한 부분이 이제 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서해상에서는 그게 더 빈번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을 위해 가지고 실무적인 이제 한라인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세미나가 이번 포럼과 모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중국 북부 그 항공본부하고 연결돼 있는 한 라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계 지역에서 비행기가 떴을 때 이 무슨 비행기냐, 뭐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날라왔냐, 뭐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한 라인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굉장히 지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북부 쪽에서 날라오는 비행기들과 한국이 이 중국의 영공 근처에서 날아가는 비행기들에 대한 식별을 위해서 이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역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확대해 가지고 이른바 이제 동북 삼성과 산동성을 그 위시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해고 저쪽에서 말하면 동해안 주변에 있는 이 군대들하고 거기에서 날아오는 비행기들의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회의로 확대하는 데 이번에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소미아하고 비슷한 성격의 정보 교환이 가능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북경이나 이런 데서 날아오는 뭐 없었지만 미사일이나 뭐 폭격기나 이런 게 떴을 때 야, 우리 지금 대만 가는 거니까, 대만 쪽으로 훈련 가는 거니까 긴장 타지 마라고 전화를 해주는 정도였다고 치면 지금 한반도 근접해 있는 지역에 대한 방위, 그러니까
항공 관제에 대한 내용, 뭐 미사일이라든지 비행체에 대한 내용들을 한 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중간에 북한이라고 하는 전혀 아직까지는 군사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쪽에서 날라오는 비행기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군용기의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는 앞으로 통일 한국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쪽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영공 분할을 하고 관제에 대한 문제가 없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슬슬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보통 신뢰 관계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5년 만에 제기되기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방공 식별 구역 카디즈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런 논의들을 막 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뭐 저번에 자유한국당 등이 뭐 우리 뭐 국방을 뭐 어쩌게 저쩌게 다 뭐 내줬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서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이쪽에 그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몇 킬로 근방으로 지나갈 거니까 알고 있어라고 서로 통보를 해주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경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쪽 비행기를 보내서 한 30km 거리에서 초계 비행을 같이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치면 이게 군사적인 긴장 상태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스케줄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인사하면 되는 거니까 초계 임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동안 이런 체계가 전혀 없었는데 북한하고도 못하고 있는 이 체계를 먼저 중국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과 우리하고의 앞으로의 군사적인 교류 부분이 훨씬 더 강해지고 이게 앞으로 이제 뭐 통일 한반도 내지는 미군 철수라든지 또는 이 한반도 주변 국가들하고의 어떤 군사적 경계심을 낮추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야. 특히 항공 전력에 대한 사전 콜사인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요. 어쨌건 지금 어떤 혼란이 오거나 그러면 어차피 러시아도 대한민국 인접 국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가 수립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예전 같으면 그냥 싹 무시했을 수도 있던 정도의 위상이 대한민국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는 이 상황에 어떤 군사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잖아요. 사실 국방부 자료를 보면요. 1년에 이런 카디즈 침범을 비롯한 미식별 중국 항공기의 어떤 우리 영해 부근의 어떤 비행이 1000회가 넘어요. 1300회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빈번합니다. 근데 우린 그때마다 이거 뭐지? 라고 해서 늘 깜짝깜짝 놀래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앞으로 그렇지 않게 될 정도의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번에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 내지는 자주 외교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세계가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어떤 그 환경들이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네네. 저번에 여러 크루드 이야기 했을 때 지금 미국이 터키를 뭐 떠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크루드를 막 공격하고 막 이러면서 러시아가 그쪽의 영향력이 막 확대되고 되게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2주 전에 방송을 할 때 제가 크루드족 얘기를 하면서 크루드족은 배신당한 거 맞는데 그 떠난 자리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터키는 콩고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쇼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러시아하고 터키가 손을 잡고 쿠르드족 쫓아낸 자리를 공동 경비하는 식으로 그렇죠. 조치가 마무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뭐 학살이나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쿠르드족만 그 자리에서 남쪽으로 쫓겨난 거고 주동하고 그냥 쫓겨난 거고 그 땅은 러시아와 터키가 공동 관할하는 형태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시리아와 터키의 완충지대가 돼버린 겁니다. 뭐 쿠르드족만 불쌍하게 된 거죠. 그 푸틴하고요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도르안 이 사람하고 회담을 했는데 거의 7시간을 회담을 그러면서 10개의 항으로 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 어쨌건 우리 송 작가님 덕분에 국제 정세를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네, 지금 세계 기축 화폐는 달러예요. 네네. 달러 말고 기축 화폐는 없는 거죠. 아니죠. 달러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거의 지배적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축 화폐로 유통되는 100이라 그러면 어. 달러는 60 정도. 그러니까 그 거의 다음에 파운드가 2위, 2위. 그리고 위에나가 3위, 아. 그리고 유로화와 엔화가 4, 5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게 이제 어디 국제 시장에 가도 통용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무역 거래에 있어서 달러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국 화폐로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었고, 이거를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제 오바마가 이제 뭐 IMF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미국 그 위에나의 통화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막아왔었죠. 근데 이거를 이번에 아예 빵 터트려 버리려고 하는 네, 중국의 시도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름하여 디지털 화폐? 개혁인 거죠. 디지털 화폐라는 게 근데 무슨 의미예요 그게? 나 이해가 안 되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모바일 화폐하고 똑같은 방식인 건데요. 지금에 있는 모든 화폐들은 그 발행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코인이 생기잖아요. 카카오 코인이라든지 뭐 카카오페이, 예, 뭐 이런 식으로. 제로페이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 코인의 통용을 담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최초로 국가가 중국 정부가 이거를 보장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생겨났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은 뭐 중국 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중국 있는 기업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외의 해외 기업들도 똑같이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국가가 보증하는, 중국이 있는 정부가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를 유통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디지털 기축 화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관점이라면? 이제 앞으로 중국이 이거를 끌어나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디지털 기축 화폐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2025년도 정도 가면 중국의 수출입 교역량이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겁니다. 2조 달러면은 얼마일까? 2,000조가 넘는 한 2,400~500조 수준으로 수출입이 확대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모든 거를 달러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거를 디지털 화폐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디지털 화폐. 그리고 다른 거는 국가 대 국가 간의 우리로 말하면 신용장, LC를 여는 데 있어서 디지털 화폐를 구축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동시에 시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먼저 국가 대 국가 그 교역에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중국이 엄청난 그 수출입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거를 달러로 다 결제받고 운영하고 하는 방식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이 거래하는 국가들한테 위엔화로 거래할 것을 지속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중국하고 물건을 주고받는 거는 이게 가능해요. 근데 중국 외에 다른 데로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중국 위엔화를 다 받기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대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9월 달부터, 물론 시도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위엔화 LC 송장, 그러니까 신용장을 HSBC 은행을 통해 가지고 발행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장이 그동안 이제 위엔화하고 달러를 받아서 이걸 서로 교환을 했고 맞교환을 해갖고 돈으로 운영되는데 걸리던 시간 15일 정도 됐어요. 서류가 넘어가고 이쪽 은행에서 저쪽 은행으로 돈이 오고 이게 이제 달러와 위엔화가 적정한 수준에서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걸 뉴욕 은행에다가 신고까지 마쳐야 이게 결제가 끝나기 때문에 보통 2주가 정도 걸렸었는데 이건 다이렉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결제가. 그리고 이렇게 과정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약 20% 정도를 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위엔화 결제를 하겠다라고 HSBC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교역하는 20개 교역 상위 국가들, 미국을 제외한 교역 상위 국가들한테 이 제도를 다 오픈한 거예요. 한국도 포함되겠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위에나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달러로 바꿔서 이거를 지불을 하고 나중에 다시 환전을 받는 방식이 아니고 위에나로 직접 신용장을 받을 수 있고 그 신용장에 의해 가지고 달러든 원화든 어디서든지 원하는 금액으로 다시 재환전을 받을 수 있는 이거를 위에나 오프쇼어라고 하는데 이 오프쇼어를 전부 다 디지털로 받아서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확산되게 되면 일단 무역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중국하고 거래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안전성부터 시작해서 태환성 비용이 전부 다 좋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개발한 블록체인 업체가 이제 서구 쪽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아닌 이 영국계 은행 HSBC하고 또 거기에서 관련된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용도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년부터 위에나로 결제되는 디지털 신용장이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중국이 이제 세계적인 그 디지털 화폐 강국이잖아요. 1년에 중국에서 소모되는 그러니까 알리페이, 뭐 위챗페이 이런 걸로 해서 소모되는 이 온라인 결제 금액이 3천조 원이 넘어요. 이 3천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온라인 시장을 통합하고 거기에 유니온 카드라고 불리는 카드 시장을 통합을 하고 그 통합된 시장으로 갖고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모든 그 디지털 화폐들을 국가의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국가 디지털 화폐 CDBC라고 하는 중국 국가 디지털 코인으로 전부 다 이거를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11월 11일부터 발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발행되면 쉽게 말해서 그동안 중국에서 쓰고 있던 모든 디지털 거래, 현금 거래, 온라인 거래 이런 거래들이 전부 다 하나로 통합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광군절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시범 사용해 보기 위해서 이 돈들이 막 쓰여질 거예요. 그래서 약 15조 원 정도를 그날 하루에 풀어본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이상이 운영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화폐들은 전부 다 중국 정부가 보증을 하지만 이 운영과 관리를 심천에 있는 이 개인 그 연구소 그러니까 민간 연구소에서 이걸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지불성에 대한 보증만 중국이 해주고 이걸 운영하고 환전하고 환금하고 어느 나라 돈이든지 맞바꿔줘서 바로바로 지불해줄 수 있는 권한을 민간 업체에다 100%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4대 은행이 전부 다 참여를 해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을 돕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거 한 2달 전인가요? 리브라 관련된 얘기하면서 드렸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리브라가 이기느냐, 중국의 이러한 디지털 코인이 이기느냐의 그 여부를 놓고 둘이 경쟁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 최근에 이제 그런 보도 있었거든요. 네. 페이팔이 리브라를 탈퇴했다 이렇게 그겁니다. 나오잖아. 네, 그 페이팔이 리브라를 탈퇴해가지고 중국 디지털 코인에 붙어버렸다는 거죠. HBC? 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국 디지털 코인은 이제 인민은행이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보장 규모가 중국 4대 국책은행이 갖고 있는 여신고만큼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4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 총액은 4경 원입니다. 4경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국가 GDP가 1경이 될까 말까 할 정도니까. 그러면 지금 그 4경 원이라는 돈은 유럽 전체 은행에 있는 돈하고 일본 전체에 있는 돈을 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만한 금액까지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모자라 갖고 거래가 부도날 사항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이제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00개 국가에서 이미 통용이 돼 있고 이미 90년도 후반부터 전 세계에서 신용을 얻어놓고 있는 그런 화폐거든요. 그런 디지털 화폐란 말이에요.
디지털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디지털페이 회사가 원래는 이베이의 자회사였는데 2020년도에 독립을 하게 돼요. 그 독립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랑 앞으로 국제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겠다라는 선언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중국하고 거래하는 모든 송금이라든지 외환 거래를 달러를 안 쓰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중국의 시도대로 지금 달러화가 차지하고 있던 기축 통화의 비중 중에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무서운 거구나, 그게. 네. 이제 더 이상 달러를 무리해서 쓸 필요가 없고 이 디지털 화폐를 자국의 화폐나 국제 화폐로 받아들일 국가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야, 어쨌건 간에 중국이 미국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잠식을 해가는구나. 근데 이게 트럼프가 너무 바라던 상황이랑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게 있어? 네, 왜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 중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게 환율 전쟁이에요. 중국의 환율을 높여갖고 미국의 환율을 낮춰서 환율 조작국이라고 막 그랬잖아. 막 협박을 해서 환율을 올리게끔 해가지고 미국의 달러가 경쟁력을 가져서 외국에 있는 물건들을 쉽게 수출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가 돼야 돼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국제 간의 무역 거래인데 중국이 이거를 디지털 화폐로 전환해 버린다고 하면 그만큼 국제 시장에 돌아다니던 달러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이게 미국에 쏟아 들어져 오면서 달러가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저렴한 가격, 저렴한 경쟁력을 가진 화폐로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내년, 내후년 재선 이후에도 미국의 수출 경제, 지금에 있는 자국의 제조업들을 살리는 경제 정책을 끌어나갈 수 있게 되고 지금 민주당을 위시로 해서 고달러 정책으로 세계의 경제를 털어먹었던 월가의 자본 세력들을 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계요, 중국의 디지털 그 기축 화폐의 등장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결코 지금 중국의 시도가 나쁘게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구나. 뭐 기축 화폐라고 해서 기축 화폐가 그 미국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과정에는 서로 윈윈일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이제 달러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환영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미국 환율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위안화로 직접 결제를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오는 충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화폐는 기존에 돌고 있는 화폐들하고의 인플레이션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력 자체가 그 운영되는 통화량 자체가 확 늘어나게 되고 음성적인 자금들을 양성화시키는 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이 정책을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게 밀어주기 위해서 지금 10월, 12월 달에 걸쳐져 있던 스몰 딜을 통해 가지고 이런 중국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야, 국제 정세가 한눈에 들어오네. 그렇죠. 네. 우리 지라시면 세계 대통령이십니다. 세계에 돈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30조 언제 벌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이 찌라시 코인이 전 세계 기축화폐의 일부를 차지할 날이 꼭 오게 될 것으로 봅니다. 목표를 높이시오.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이제 50조가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500조를 넘어가고요. 그렇죠. 그런 목표로 사람이 살아야지, 살려면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방송이었고요. 네. 찌라시 중국 이야기. 이런 방송이 퀄리티는 없어. 여러분, 송작가 TV. 이런 방송을 들어주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놀랍더라고. 송작가 TV는요, 매니아가 엄청 많아요. 송 작가님이 딱 생방송 시작하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송 작가의 그 해안을 듣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 저쪽에서도 막 카톡으로 뭘 알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죠. 이게 현주소예요 지금. 자, 알겠습니다.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송 작가 TV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날 뭐 아직도 구독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무료로 들으시는 분 20만을 돌파했는데 어. 아직도 계신 구독자. 그렇죠. 그러니까 무료로 이제 구독도 안 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지금 찔리시는 네. 분 구독한다. 자, 알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 나머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